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7회차 라리가 분데스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승무패의 라리가와 분데스리가 조합이 들어오면서 난해한 결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분데스리가 쪽에서 무승부 이변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축구 승무패 7회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변 결과를 많이 잡아내실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와 전술 분석을 들고 왔습니다. 풋볼살롱의 모든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동영상 시청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최종픽 뿐만 아니라 이 심층 전술 분석인 살롱 코멘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경우에는 이 네이버 멤버십 전용 카페에 유로파리그 관련 프로토 적중 내역이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축구 승무패 7회차 자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축구 승무패를 준비하다 보니까 유로파리그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 특히 멤버십 분들이 자발적으로 유로파리그 관련 정보와 픽을 공유를 하시면서 적중 내역까지 많이 공유를 해 주셔서 굉장히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빠르게 축구 승무패 7회차 현미경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풋볼살롱이 승무패 2등에 적중한 내역들입니다. 승무패에서는 아직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프로토에서는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고 배당 1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본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속 승무패 2등에 당첨이 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과 최종픽 이미지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이 평균 15장에서 20장 분량인데, 이 분석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까이 되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시고, 실제 자신이 구매한 픽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풋볼살롱만의 언더오버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예측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번 경기는 엘체와 에이바르의 경기인데, 이 강등권 경쟁을 펼치는 두 팀이 만납니다. 저는 1번 경기에서 무패 투폴로 갈 예정인데, 엘체가 최근에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7경기에서 2무 5패 부진에 빠졌는데, 직전 셀타비고 원정에서 1대3 완패를 당한 다음에 감독이 교체가 됐습니다. 전임 감독인 알미론 감독이 성적 부진에 따라서 자진 사퇴를 했고, 과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엘체를 이끌었던 이 에스크리바라는 감독이 다시 엘체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 감독도 과거에 엘체를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끌어올렸던 경험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엘체가 과연 감독 교체 버프를 받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제가 무패 투포를 잡으면서 에이바르 쪽을 보는 이유는, 일단 엘체와 에이바르가 굉장히 득점력이 빈곤한 팀입니다. 양 팀 모두 라리가에서 득점 최하위권을 달리는 팀이고, 그나마 에이바르가 올 시즌 원정에서는 3승 4무 4패로 홈경기 1승 5무 6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경기당 득점과 실점 면에서도 특히 경기당 득점이
홈에서는 경기당 0.5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경기당 1.18골이나 넣어주고 있는 에이바르이기 때문에 그래도 에이바르 사이드가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라리가 최소 득점 공동 3위 19골을 넣은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액면가만 보자면 이 헛심 공방 속에서 이 무승부가 자연스레 연상이 되는 매치업입니다. 그러나 에이바르가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전혀 다른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원정에서는 화력, 공격력이 2배 이상 살아난다는 점에서 에이바르 사이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 엘체가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에이바르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에이바르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었고 이 에이바르의 왼쪽 측면 에이스인 브라이언 힐이라는 선수가 있죠. 이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로만 뉴스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당시에 이 에이바르의 왼쪽 측면 공격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브라이언 힐이 엘체전에 결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브라이언 힐이 문제없이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엘체가 에이바르의 측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또한 브라이언 힐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 주포라고 볼 수 있는 키케 가르시아가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 에이바르이기 때문에 그래도 브라이언 힐과 키케 가르시아라는 이 미들맨이 있는 에이바르 쪽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또한 에이바르가 의외로 라리가에서 가장 압박 수위가 높은 팀인데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도 엘체가 1대0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에이바르의 전방 압박에 공 소유권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바르가 또다시 전방 압박을 가한다면 엘체가 후방에서부터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다만 엘체 쪽을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최근에 엘체의 주포라고 볼 수 있는 이 루카스 보예라는 선수가 컨디션이 살아났습니다. 지난 비아레알전에서 골을 넣었었고 이 보예를 앞세운 역습 한 방이 있는 엘체이기 때문에 에이바르가 이 압박 라인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비 뒷공간이 넓다는 말이기 때문에 엘체가 보예를 앞세운 역습 한 방을 노린다면 충분히 홈에서 무승부까지는 잡아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보예 선수가 지난 에이바르와의 1차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엘체는 루카스 보예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야 되겠고 에이바르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브라이언 힐과 에이바르의 주포 키케 가르시아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 엘체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공격의 핵인 피델 선수가 한 달째 부상이라는 점도 측면 공격의 화력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그래도 에이바르 쪽이 원정에서의 훨씬 더 좋은 성적과 더불어서 브라이언 힐과 키케 가르시아라는 믿을만한 공격 자원이 있기 때문에 에이바르 사이드를 받치면서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메넨글라트바흐와 마인츠의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 미변을 조금 보면서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가 분위기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직전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긴 했는데 최근에 마르코 로제 감독이 시즌이 끝나고 나서 도르트문트로 합류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독까지 다른 팀으로 가는 것이 확정이 된 메넨글라트바흐이기 때문에 선수 단 내부적으로도 이 분위기 자체가 조금 뒤숭숭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마르코 로제 감독뿐만 아니라 메넨글라트바흐의 핵심 미드필더인 노이하우스와 이 자카리아 같은 선수들도 꾸준하게 빅클럽 이적설이 제기가 되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 로제 감독이 떠나는 것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그러한 선수들도 마음이 조금은 들쑥날쑥할 것 같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가 이 4일 뒤에 맨체스터 시티와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이 마인츠전에 전적으로 올인을 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 메넨글라트바흐의 로제 감독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는 과감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메넨글라트바흐가 또다시 마인츠를 상대로 이 주전 선수들을 조금 아끼면서 로테이션을 시도를 한다면 최근에 마인츠가 분위기 반전, 특히 스벤손 감독 체제에서 분위기 반전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마인츠의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마인츠는 스벤손 감독 체제에서 이 수비수 니아카테, 슈테판, 벨이 이끄는 3백 수비가 굉장히 살아났고, 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리고 온 카디프 시티, 잉글랜드 2부 리그 카디프 시티에서 데리고 온 공격수 글라첼이라는 선수가 직접 레버쿠젠 전에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으면서 이 공격력까지 조금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마인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직전 경기에서 레버쿠젠 원정에서 짜릿하게 2대2 무승부를 거둔 마인츠가 또다시 메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쾰른전 충격 패배 이후에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이 무승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듯한 이 메넨글라트바흐인데, 그 경기에서 얀 존모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더라면 볼프스부르크에게 패배를 할 뻔한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좋지 않은 메넨글라트바흐이고, 마르코 로제 감독이 도르트문트로 떠나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심점을 잃은 듯한 느낌입니다. 반면에 마인츠는 구단 수비수 출신 스벤손 감독 체제에서 이 3백 수비가 굉장히 안정화가 됐고, 제가 살로만 뉴스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프랑크푸르트에서 임대로 데리고 온 데니 다코스타와 도미닉 코어라는 선수가 각각 측면과 중원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인츠가 상승세를 탔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리고 온 공격수 글라첼이라는 공격수가 이 레버쿠젠전에서 데뷔골을 넣으면서 이 장필립 마테타라고 하는 최다 득점자가 크리스탈 팰리스로 임대 이적을 했는데, 그 마테타의 공백을 메워줄 가능성이 조금은 생겼습니다. 또한 말씀을 드렸듯이 글라트바흐가 마인츠전이 끝나고 나서 4일 뒤에 맨체스터 시티와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마인츠전에 전적으로 올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메넨글라트바흐의 승리를 베이스로 무승부나 마인츠의 승리까지 투폴로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제가 그래도 이 마인츠의 승리 쪽이 아니라 무승부 쪽을 바치고 싶은 이유는 이 메넨글라트바흐가 마인츠와의 상대 전적에서 조금은 우세한 면이 있습니다. 6경기 기준으로 5승 1무 맞대결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이 마르코 로제 감독이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지금 도르트문트로 떠나는 것이 확정이 돼서 이 개판을 죽이다가는 성난 메넨글라트바흐 팬들에게 어떤 이 봉변을 당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쾰른과의 라인 더비에서도 패배를 무기력하게 한 다음에 욕을 엄청 먹었던 이 로제 감독이기 때문에 로제 감독이 이번 마인츠전만큼은 그래도 깔끔하게 잡아내면서 맨시티전을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메넨글라트바흐 사이드의 승리 사이드를 조금 받치면서 그래도 마인츠가 자랑하는 특유의 3백 수비, 짠물 수비가 나와준다면 이 마인츠의 승리보다는 그래도 무승부 쪽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인데 저는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록색으로 써놓은 것은 이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최대 무승부까지 바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프라이부르크가 직전 브레멘 원정에서 조금 고전을 했습니다. 브레멘 특유의 3백 짠물 수비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프라이부르크를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홈에서만큼은 그 어떤 팀도 쉽게 이길 수 없는 것이 프라이부르크입니다. 홈에서는 5승 4무 2패로 경기당 2.18골이라는 화력을 보여주는 프라이부르크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니온 베를린이 굉장히 흐름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프라이부르크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맞대결 측면에서는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10월 달에 우니온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프라이부르크이기 때문에 폴더스에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홈 11경기에서 무려 24골이나 넣은 프라이부르크이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이 우니온을 화력적으로 압도할 여지가 충분해 보이고, 이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데스리가를 기준으로 2무 3패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에는 샬케와도 비겼던
이 우니온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고, 이 우니온이 하락세에 빠진 이유는 최근에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이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아워니라는 리버풀에서 데리고 온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7경기째 무득점에 빠져 있고, 이 백업 공격수인 포의 안팔로까지 4경기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 공격 2선 자원인 막스 크루제가 장기 부상 이후에 훈련은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샬케전에서도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 아직까지 경기를 소화할 만한 컨디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스 크루제 선수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이 우니온이 자랑하는 이 화력, 특히 시즌 초 중반에 자랑했던 화력이 또다시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우니온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트피스가 항상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트피스마저도 최근 5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니온의 빈 공이 프라이부르크, 특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프라이부르크를 뚫어내기에는 이 버거워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에서는 우니온이 홈에서 프라이와 1대1로 비겼는데, 당시에는 우니온의 홈팬들이 입장을 했었고 공격 에이스인 막스 크루제 선수가 이 한 개의 어시스트와 더불어서 맹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프라이부르크의 홈일 뿐더러 이 관중의 응원도 없고 에이스 막스 크루제 선수까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니온 쪽이 굉장히 열세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 수비수 프리드리히를 활용한 세트피스가 강점이라고 우니온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세트피스도 최근에 5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니온이 자랑하는 세트피스도 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해 보입니다. 반면에 프라이부르크는 직접 브레멘 원정에서 브레멘의 3백 수비에 고전을 했지만 그래도 홈에서 굉장히 강력한 화력을 뽐내는 팀이라는 점에서 우니온보다는 컨디션 자체가 괜찮은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수비적인 흐름을 봤을 때 브레멘이 우니온보다 괜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프라이부르크가 브레멘을 상대할 때보다 우니온의 수비를 상대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니온과 브레멘이 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가하는 수비를 펼치기보다는 이 중원부터 빡빡한 수비 블록을 구축을 해서 상대 선수들을 끌어내서 그 그물망을 좁혀가면서 수비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니온 역시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 브레멘과 마찬가지로 이 탄탄한 수비 블록을 구축하고 이 상대팀을 기다리는 느낌인데, 이 우니온이 최근에 수비력도 조금 흔들린다는 점에서 브레멘 전에 프라이가 고전을 했다고 해서 우니온전에도 고전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 가정은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우니온이 원정에서 성적 및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이 홈에서 강한 프라이를 잡아내기에는 이 버거운 요소로 보입니다. 다만 우니온의 에이스 막스 크루제가 이 기적처럼 복귀를 할 수 있다면 최대 2폴까지 잡아서 이 무승부를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막스 크루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3번 경기는 프라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인데, 이 경기가 승무패 7회차의 가장 빅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승패 투포를 잡으면서 프랑크푸르트의 상승세를 조금 믿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최근에 안드레 실바와 필립 코스티치라는 원투포치를 앞세워서 화끈한 공격 축구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4연승을 질주를 하고 있고, 지난 10월 뮌헨 원정에서는 0대5로 대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 홈에서 뮌헨을 5대1로 이긴 바가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상승세를 살린다면 충분히 뮌헨이 지금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변을 바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안드레 실바가 등부상이 있다는 이 소식도 있는데, 지금 분데스리가 공식 채널에 따르면 안드레 실바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지금 올 시즌 분데스리가 18골을 넣고 있는 안드레 실바이고, 최근에 직전 쾰른전에서 골을 넣은 것을 포함을 해서 4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 안드레 실바이기 때문에 이 안드레 실바 선수가 또다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활약을 해준다면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충분히 바이에른 뮌헨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럽 월드컵을 치르고 온 강행군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직전 승격팀인 아르미니와의 홈 경기에서 충격적인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고 이 코로나19 및 부상으로 주요 결장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뮌헨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크푸르트 전에도 토마스 밀러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2선 핵심 자원인 그나브리 선수와 이 훈련 중에 또다시 부상을 당한 톨리소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공백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이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반면에 프랑크푸르트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이 소우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드레 실바 선수의 경미한 등 부상이 유일한 위험 요소인데, 지금 분데스리가 공식 채널에 따르면 안드레 실바 선수는 이 선발 라인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 실바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팽팽한 난타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아르미니와의 홈 경기에서 3대3 충격적인 무승부를 거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이날 부상 및 코로나19로 결장자가 굉장히 많았고, 카타르에서 펼쳐진 클럽 월드컵에 따라서 체력적인 여파뿐만 아니라 폭설이 내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반면에 프랑크푸르트는 최근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안드레 실바와 코스티치를 축으로 한 이 화끈한 공격 축구가 날이 한껏 섰습니다. 또한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력이 좋지 못한데, 이 코스티치를 앞세운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 코너킥이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세트피스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수비가 흔들린다는 점에서 프랑크푸르트의 세트피스 한 방에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핵심 자원인 토마스 밀러와 그나브리 등이 또다시 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반도프스키가 건재하다고는 하나 물오른 프랑크푸르트의 화력을 압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매치업입니다. 프랑크푸르트가 분데스리가에서 최다 연승이 4연승인데 상대 전적 면에서 뮌헨에게 조금 열세라는 점이 조금 불안 요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이 아르미니처럼 수비적인 팀보다 프랑크푸르트처럼 맞불을 놔주는 호전적인 팀을 상대로 했을 땐 그래도 뮌헨의 선수들이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호전적인 팀을 상대로 맞불을 놓는 경기에서는 화력적으로 압도를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역대 전적상으로도 무승부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양 팀의 최근 공격 본능과 성향을 고려를 해봤을 때 승패가 갈리는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랑크푸르트에 조금 선전을 기대를 하면서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쾰른과 슈투트의 경기인데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쾰른이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분데스리가 3승 2패로 3승이나 거뒀기 때문에 직전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패배를 한 것은 프랑크푸르트가 너무나도 기세가 좋다는 이 부분이 있었고, 쾰른이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원정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슈투트를 상대로 승리까지 거두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쾰른이 그래도 최근에 홈에서 1승 1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고 경기력 자체가 올라왔다는 점에서 슈투트에게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지난 10월 원정에서도 슈투트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고, 이 쾰른의 특징이 역습 상황에서 1실점밖에 없습니다. 슈투트는 반대로 역습 상황에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는 팀이기 때문에 이 역습 수비가 좋은 쾰른이 슈투트가 자랑하는 역습을 막아낼 수만 있다면 이 끈끈한 승부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쾰른이 분데스리가에서 엉덩이를 가장 뒤로 빼는 팀에 속하기 때문에 엉덩이를 뒤로 뺀다는 것은 그만큼 수비 뒷공간이 없다는 말이고, 그 말인즉슨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슈투트가르트의 이 빠른 역습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슈투트는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직전 헤르타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따냈고, 그래도 슈투트가 이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
특히 홈에서는 1승밖에 없는데 원정에서는 무려 5승이나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원정에서 쾰른을 상대로 충분히 이 분위기 반전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슈투트가르트의 측면 공격수인 와만기투카가 무려 올 시즌 11골이나 넣어주고 있는데 최근에 2경기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전 공격수인 곤잘레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역습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 역습 기동력은 떨어지지만 워낙에 키가 장신인 2m 장신 공격수 칼라이지치가 최근 3경기에서 무려 연속골 4골이나 넣어주고 있어서 그래도 곤잘레스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슈투트가 안 좋았던 것이 베테랑 미드필더인 카스트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이 카스트로 선수가 빠진 이후에 귀신같이 1무 2패 하락세에 빠졌던 슈투트입니다. 그런데 이 카스트로 선수가 예상 선발 라인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스트로 선수가 미드필더 쪽에 부상 복귀가 가능이 된다면 이 슈투트가 그래도 원정 깡패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쾰른의 무승부를 바쳐야 하는 이유는 이 슈투트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는 팀, 그러니까 수비 뒷공간이 나오지 않는 팀들을 상대로는 굉장히 무기력한 결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샬케와 쾰른을 상대로 2차례 무승부에 그쳤었고 이 승격팀인 아르미니를 상대로는 0대3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엉덩이를 뒤로 빼고 기본적으로 수비에 치중하는 팀을 상대로는 장점인 역습을 가져가기 힘들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원정 깡패였던 슈투트인데 최근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도 3연패 수렁에 빠진 슈투트이기 때문에 이 와만기투카에게 의존을 하는 역습 패턴이 상대팀으로 하여금 지금 대비가 가능하게끔 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슈투트의 화력이 약화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장신 공격수 칼라이지치가 곤잘레스의 부상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 쾰른은 이 역습 상황에서 한 골밖에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슈투트가 자랑하는 역습을 막아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치로 무승부를 바쳐볼만 할 것 같고 쾰른은 메넨글라트바와의 라인 더비 승리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슈투트가르트가 최근에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유출에 가담을 했던 구단 수뇌부들이 대거 해고가 됐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 CEO와 구단주 간의 어떤 알력 다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슈투트가르트가 구단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점에서 쾰른을 쉽게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슈투트의 캡틴 이자 핵심 미드필더인 카스트로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카스트로 선수가 복귀가 가능하다면 그래도 슈투트가 쾰른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슈투트의 사이드를 받치면서 무패 투포를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쾰른이 이상하게 홈에서 슈투트를 만나면 승리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10경기째 홈에서 슈투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쾰른이기 때문에 마지막 홈 승리가 2000년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징크스를 보더라도 쾰른이 슈투트를 쉽게 꺾지는 못할 것 같고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발렌시아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직접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발렌시아가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막시 고메즈, 가메이로, 게데스 이러한 최전방 측면 자원들이 골을 넣고 있지 못하다는 점인데 이 측면에 체리셰프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활용 약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적 시장을 통해서 쿠투르네라는 공격수를 울버햄튼에서 임대로 데리고 왔는데 이 쿠투르네 선수는 이미 세리아 A 피오렌티나에서도 실패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라리가에서 얼마만큼 해줄지 조금 의문이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빈공이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셀타비고는
굉장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직전 엘체와의 홈 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이스인 아스파스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이 아스파스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발렌시아전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아스파스 선수뿐만 아니라 엘체전에서 골을 넣었던 멘데스 선수까지 아스파스 선수와 더불어서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셀타비고 역시 발렌시아전에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발렌시아가 화력이 약화된 셀타비고, 특히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1승 7무 4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아스파스가 빠지는 셀타비고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셀타비고가 남미 출신 명장 감독 쿠데트 감독 체제에서 4-1-3-2라는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가동을 한다고 제가 살로만 뉴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파스 선수를 필두로 화끈한 이 공격 축구, 역습 축구를 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스파스의 유무가 굉장히 셀타비고의 경기력과 성적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최근에 아스파스가 부상 기간이 있었는데 그 부상 기간에 셀타비고가 1무 3패 부진의 늪에 빠졌던 것을 보면 아스파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렌시아전에서 아스파스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최근에 셀타비고가 놀리토나 이 산티 미나 같은 공격수들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귀신같이 아스파스가 나오지 못하면 놀리토나 산티 미나 같은 선수들도 덩달아 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는 연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스파스가 빠진다면 셀타비고가 특유의 원정 고자다운 경기력이 나오면서 홈에서 그래도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발렌시아를 상대로 쉽게 승리를 거두진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발렌시아 역시 그렇다고 셀타비고를 홈에서 잡아낼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것도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발렌시아는 기본적으로 막시 고메즈부터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믿을 것은 파울리스타라는 중앙 수비수가 복귀를 해서 수비 상황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공격도 조금은 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를 상대로 조금은 뽀록성의 세트피스가 한 방 터져주지 않는다면 발렌시아 특유의 빈공이 나오면서 셀타비고가 무승부를 거두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단통 무승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바야돌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저는 바야돌리드의 단통패,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돌리드가 직전 에이바르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최근에 모든 대회, 컵대회를 포함해서 3무 3패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특히 바야돌리드가 시즌 초 중반만 하더라도 특유의 공격적인 색채를 띠면서 상승세를 탄 적이 있는데 제가 주황색으로 써놓은 마르쿠스 안드레라는 이 공격수가 11월 달에 굉장히 바야돌리드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바야돌리드가 화력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또한 마르쿠스 안드레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와이즈만까지 라리가 기존 6경기째 무득점이고 에이바르에서 야심차게 데리고 온 플레이메이커 오레야나 선수도 9경기째 무득점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쿠스 안드레의 부상 이후에 이 연쇄적으로 다른 공격수들의 화력 저하까지 겹친 바야돌리드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를 탄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부상자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3연승을 거뒀고 직전 발렌시아와의 홈경기에서는 주포인 벤제마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또한 토니 크로스 선수 역시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줬고 이 수비수 까르바알 선수는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또다시 부상을 당했는데 이 라모스와 마르셀로 그리고 측면의 아자르, 중원의 밀리탄과 발베르데까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그래도 벤제마, 토니 크로스, 모드리치, 바란 같은
이 베테랑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레알이기 때문에 충분히 화력이 매우 약화된 바이아돌리드를 상대로도 승리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바이아돌리드가 실점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홈에서 실점이 많습니다. 홈에서는 무려 19골이나 실점을 해서 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라리가에서 최다 실점 공동 2위인데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원정에서 오히려 화력이 극대화가 됩니다. 원정에서 무려 최다 득점 공동 1위 21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많은 실점을 하는 바야돌리드가 원정 깡패 레알 마드리드의 화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바야돌리드는 최근에 9경기째 무실점 경기가 없는 수비도 굉장히 문제이고 레알은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꾸역꾸역 3연승을 올려주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바야돌리드를 상대로도 충분히 이 4연승까지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야돌리드가 왼쪽 측면에서 공격과 크로스를 자주 활용을 하는데 왼쪽 측면 수비수인 올라자라는 선수가 이 셀타비고에서 이적 후에 주전으로 도약을 했는데 경고 누적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야돌리드가 자랑하는 왼쪽 측면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 떨어졌고 원래 바야돌리드의 왼쪽 측면 수비수를 봤었던 나초라는 조금은 베테랑 나이가 많은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나초가 나온다면 왼쪽 측면 공격도 조금은 화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공격 면에서도 바야돌리드가 레알 마드리드를 대적하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유일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바야돌리드가 최근에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3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두 한 골 차의 끈적한 승부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야돌리드 사이드를 조금은 보시는 분들은 바야돌리드가 그래도 6경기를 기준으로 2무 4패 맞대결 전적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에 빠져 있다고는 하나 최근 3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한 골 차 끈적한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끈적함을 믿어보시는 것이 이 유일한 이변을 바라볼 수 있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야돌리드는 왼쪽 측면 수비수인 올라자가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설 수가 없고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헤르비아스까지 부상으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좌우 측면 공격이 조금은 이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저는 바야돌리드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7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풋볼살롱의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적중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풋볼살롱이 말씀을 드렸던 살롱 코멘트를 위주로 나만의 픽에 이변 결과를 조합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분석 내용을 집중하셔서 들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풋볼살롱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현미경 분석 2부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